안녕하세요. 저는 YKS 농수산학부 소속 을지대학교 식품영양과 오윤시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광남고등학교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품과 과학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또 계획해야 될지, 진로를 설정할지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을지대학교 식품영양과의 오윤신입니다. 오늘 광남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식품과 과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발표 주제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먼저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것의 뜻은 자연이 다양성과 생산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 기능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슈로 대두된 데에는 이제 배경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84년에 유니온 카바이드 보팔 공장에서 메틸 아이소시아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누출이 되었습니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성이 강한 물질이고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사람의 폐라든지 눈에 치명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물질이고, 저희가 뭐 살충제라든지 제초제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합성 이런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이 보팔 공장의 지하에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2시간, 어떤 잘못에 의해서 2시간 정도 이제 유출이 되면서, 사실 2시간의 유출임에도 불구하고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89년에는 알래스카에서 엑손 발데조라고 하는 그 원유를 싣고 있는 그 배가 좌초되면서 약 1,100만 갤런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리터로 환산하면 4,000리터 정도가 이제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해상에서 일어난 지금까지도 이제 해상에서 일어난 가장 아주 최고의 사건이었다, 위험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과학기술을 계속 발달을 하고 있고 인류가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역사가 지속되면서 지구가 자정 기능을 초과해서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유엔에서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 발전 목표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되어 있는데, 뭐 빈곤 종식이라든지 굶주림 종결, 건강한 균형 있는 삶 같은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들을 제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2030년까지 다 이루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이제 글로벌한 목표를 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식량 난에 대한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이제 과제다라고 이제 하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거 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굶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WHO에서는 2018년도에 세계 인구의 74억 명 중 한 8억만 명 정도가 굶주림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 정도가 되면 여기서 20억 명이 더 증가를 해서 식량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다. 그래서 앞으로 뭐 세계 인구 7명 중에 1명 정도는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히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지속 가능한 목표를 17가지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중에 우리가 제로 헝거,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두 번째 목표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로 이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러한 상황,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품을 소비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게 이제 채식주의겠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걸로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채식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 채식주의인 베지테리언과 그리고 세미 베지테리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 베지테리언 같은 경우는 채식을 하지만 내가 어떤 특정한 육류만 안 먹는 경우, 특정한 뭐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라든지 이런 특정한 어떤 것만 좀 안 먹는 경우를 우리가 세미 베지터리언이라고 그러고요. 베지터리언은 이제 채식주의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즘 잘 이제 알려진 비건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채식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유제품이나 동물의 알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비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건의 주 재료가 될 수 있는 곡물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완두콩 같은 성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식물성 식품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로 이제 비건 라이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뭐 이거를 그래서 비건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게 동물성 식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이라든지 비타민 B12, 오메가3 지방산, 철분, 아연, 칼슘, 요오드 같은 것들이 자칫하면 부족해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건을 이제 하려면, 이제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뭐 씨앗류라든지 두부, 뭐 렌틸콩 같은 것들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되고요. 철분이 많이 들어간 뭐 시금치라든지 철분이 강화된 곡물 같은 것들 꾸준히 섭취하면서 철분이 잘 몸에서 흡수될 수 있도록 바이타민 C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다 100% 동물성 식품으로만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비건을 할 때는 이제 보충제라든지 강화식품 이런 것들의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식단, 그리고 영양학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비건 라이프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식품 소비였고요. 두 번째는 대체 식품의 개발과 대중화입니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이 대체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제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현재 예측을 하고 있는데,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육류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데, 육류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사육하거나 뭐 하면서 굉장히 많은 CO2라든지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다른 데서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해조류, 미생물 또는 살아있는 동물 세포에서 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중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체식품으로 개발을 하자라는 게 하나의 또 주요한 그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가지 대체 식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일단 이런 단백질 기반 대체 식품이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이 매우 감소되어 있는 그런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가격적인 면이나 기존 육류와의 유사도라든지 아니면 소비자 선호도에서는 뭐 약간씩의 장단점을 조금씩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체 식품의 시장 규모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2040년 정도가 되면 이런 대체 식품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가 전체 단백질 섭취 한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육류 소비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대체 식품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식용 곤충을 이용한 그런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곤충을 기반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 세계 식용곤충, 우리가 이제 식용곤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돼지나 소,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육류를 섭취하고 있는 돼지나 소에 비해서 이 식용곤충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의 1,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한 100분의 1 정도 굉장히 많은 양,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단백질 양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떨어지지 않아요. 결코 돼지나 소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은 양 함유되어 있고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무기질, 뭐 식이섬유 등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우수한 그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류나 육류에 비해서 우리가 사육할 때 사료도 굉장히 적게 들고 그리고 적은 사료와 적은 물로 사육되기 때문에 산업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곤충 산업의 규모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과 비교했을 때 약 10년 동안 한 4배 정도 식용곤충 산업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식용 곤충들을 이제 스크리닝 했고요. 그래서 이런 10가지 정도의 식용 곤충들을 실제로 이제 식용 원료로 인정하는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됐고, 지금 뭐 메뚜기라든지 백강잠, 누에 유충 번데기, 갈색 거저리 유충 같은 그런 물질들이 지금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식용 원료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허가된 식용곤충은 한 10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용곤충이 채집이 굉장히 쉬웠기 때문에 단백질의 공급원으로 주로 사용이 됐다라고 보신다면, 최근에는 이 식용곤충을 위해서 우리가 약용성이 있는지, 어떤 기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능에 관련된 성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전 뭐 동의보감이라든지 본초 강목 같은 것들의 문헌을 통해 보면 우리가 이런 기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이제 뭐 식용으로 했던 메뚜기 같은 경우는 뭐 소화의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연구를 통해서 혈전 같은 것들을 없애거나 피부 질환 같은 거 개선하거나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기능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의 이제 부상입니다. 자, 푸드테크라고 하는 것은 음식, 푸드와 테크놀로지의 결합된 만남이라고 해서 푸드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품의 생산, 유통, 공급을 계산하는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우리 식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식품의 어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런 온실가스 유입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 시스템을 조절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기술을 도입해서 식품이 가공되고 개발되고 하는 그 중간에서도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테크놀로지 기술과 개발을 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식품 기술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의 네 번째는 푸드 마일리지입니다. 이 용어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거, 우리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보시면 여러분 뉴질랜드산 키위, 뭐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것은 음식 재료가 생산, 운송, 소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수치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이 수송량에다가 생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수송 거리,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면 그 거리에다가 얼마만큼이 오는지 이걸 곱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푸드 마일리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멀리서 많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식량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가 높을수록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배송을 위해서 차량이 와야 되고 비행기 타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먼 거리를 와야 되는데 그 식품이 오랫동안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농약이라든지 왁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증가되는 추세가 생길 수 있어요. 푸드 마일리지가 높게 되면. 그래서 국가별 1인당 푸드 마일리지를 비교한 수치를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오는 식품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거 배우고 있잖아요. 지속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자, 로컬 푸드를 섭취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것도 마트에 가시면 요즘에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쪽 이렇게 부분에 로컬 푸드 직매장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 반경 한 50km 반경 몇 미터 안에서 이렇게 배송되는, 그래서 생산돼서 배송되는 것을 우리가 로컬 푸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근처에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멀리서 오는 식품을 섭취해서 소비하기보다는 이런 가까운 데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우리 그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 뭐 로컬 푸드 이용하는 거 말고도 뭐 우리 뭐 있죠, 텃밭 가꾸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다섯 번째는 푸드 업사이클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업사이클링 많이 들어보셨죠? 재이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식품의 제조가 되고 난 나머지 부산물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푸드 업사이클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제 지금 뭐 만들어지고 있고요. 리하베스트라고 하는 회사에서도 이 업사이클링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감자의 껍질을 이용해서 뭐 과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버리는 거 없이, 그래서 이런 것들 재사용하고 업사이클링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목표를 위한, 미래를 위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뭐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데,
대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뭐 여러 가지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한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앞으로 미래에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굶주린 사람 없이 완전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그리고 관련된 식품과 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는 여기도 얘기했지만 이제 건강, 환경, 배려의 가치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데 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에서 식용곤충에 관한 이야기가 재미있었고, 또 식용곤충도 먹어보고 싶었고 그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과학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요새 환경에 제가 되게 관심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이제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그게 굉장히 조금 미래를 생각해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이공계를 진학할 친구들에게 어떤 계통으로 나아갈지, 진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